안녕하세요. 간호관리 이영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간호관리 이론을 볼 건데 간호관리 이론 이전에 우리가 관리 이론을 먼저 역사적으로 각각 다양하게 학자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특징적으로 다 살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호관리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찝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리 이론을 보려면 관리 이론을 보기 전에 이게 경영학의 한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경영 관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처음 파생된 곳이 산업화가 제일 처음 시작된 영국에서 처음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통시대에 1800년부터 한 1924년 정도 요 시대에는 전통시대로서 영국에서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즈로 산업화 시대에 발맞춰서 굉장히 인간의 어떤 노동성이라든가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시 했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너무 인간성이 무시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1924년부터 1955년 요때쯤에는 인간관계 시대다라고 해서 이때는 사람에게 잘 대우를 하라, 사람을 잘 대우하라 라고 하는 어떤 핵심 이론이 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시대를 더 거슬러 내려와서 1955년서부터 한 1970년대 요때쯤에 이제 인간 자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때는 너무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조화롭게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잘 활용하라. 인간성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단도 수단이고 인간도 잘 대우를 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즉 사람의 능력을 잘 활용하라 라는 어떤 핵심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의 어떤 경영관리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기초로 해서 관리 역사를 쭉 봤을 때도 많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쭉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여기 먼저 나온 게 과학적 관리론에서 테일러라고 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직 중심 고전적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쭉 보신 다음에 각각의 구체적으로 학자들의 이론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전통 사회에서는 전통적 또는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전적 관리 이론에서는 굉장히 생산성을 중요하게 하는 과학적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바로 테일러죠. 테일러.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는 이제 직무 표준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이제 수단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어떤 초점을 맞췄다면은 페이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 관리론을 얘기를 합니다. 행정관리론은 페이올.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인 걸 지금 보는 시간이니까요. 행정관리론에서 페이올은 보편적인 어떤 원칙이나 이론을 중시했다라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전통적 고전적 관리 이론의 이제 마지막으로 관료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관료제 이론. 관료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위 안에서 합법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어떤 계층제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 합법적인 권한을 얘기한 바로 독일의 학자,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얘기를 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베버의 권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관리 이론은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조직의 중요성만 생각을 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본성, 인간성을 무시했다라는 비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통적 관리 이론에서 조금 발전을 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행동 과학론으로 접어들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론을 먼저 보시면 너무 수단으로 인간을 생각하고 생산성이나 어떤 노동력만 강조하던 전통시대, 전통이론이라든가 고전적 이론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태로 인간 중심적인 관심이 생기면서 인간관계론과 인간의 행동에 또 중점을 둔 인간 행동 과학론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는 대표적으로 메이오의 호손 연구가 해당이 됩니다. 네. 다시 나중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시카고에 있는 어떤 전기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어떤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두 가지 상황을 다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좋아진 그런 환경, 급여가 많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도감, 만족감을 느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의 생산성이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호손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게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굉장히 인간성을 강조한 그런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간행동과학론은 너무 인간관계론만 중요시했던 이론, 호손 연구에서 봤듯이 그런 거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업무 속성을 분석하고 인간의 행동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바로 뭐냐면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네, 동기부여 이론. 인간은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느냐?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될까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스텝 널스로 일을 하실 때 급여가 많은 병원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성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병원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다를 수 있죠. 네, 나는 성취 욕구도 충족시키고 인간적으로 대접도 받으면서 보상도 많이 주는 급여도 많이 주는 병원에 모두들 가고 싶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아마 본인이 어떤 거에 더 충족이 되는지가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개별적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재밌는 것들을 연구한 게 바로 인간행동과학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는지 대표적으로 뭐 맥그리거라든가 또는 엘더퍼의 ERG 이론, 또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동기부여 이론에는 이 학자들 말고도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전통적 관리 이론에서 인간 중심적 행동 과학론에 인간을 너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인간관계론과 더불어서 어떤 업무의 속성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는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한 인간의 행동 과학론까지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로 현대 이론이에요. 현대 이론은 자, 전통적 관리 이론에서는 고전적 관리 이론에서는 어떤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든가 또는 생산성, 효율성 또는 조직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이 생기면서 인간 중심적 행동 과학론에서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가 현대 이론에서는 조금 더 개선되고 조금 더 세련된 이론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조직과
인간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균형 강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뭔가요? 투입. 그 다음에 변환. 그 다음에 뭔가요? 산출이 있겠죠.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피드백. 네. 그래서 체계 이론에서는 이제 투입을 하고 변환 과정을 거쳐서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환류라고도 얘기하는데 피드백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조직은 이런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어떤 조직과 인간의 균형을 맞춘 현대 이론의 하나인 체계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이론, 목표 이론도 이제 자세히 볼 건데요. 유명한 학자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목표 이론은 여기서도 전통 이론과 비슷합니다. 생산성을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목표 이론에서 이 학자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목표 이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이론. 상황 이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이론 중에서 상황 이론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변수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황 변수, 어떤 외적인 대외적인 그런 변수가 있고 조직의 특수성이 또 있겠죠. 그런 내적인, 대내적인 그런 변수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점. 이게 바로 또 관리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상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반적인 거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관리 이론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더 들어가서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건데 첫 번째 일단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보면 전통적, 고전적 관리 이론에서는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론, 직무 표준을 강조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한 테일러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론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의 중요성, 생산성보다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한 페이올의 행정관리론. 그 다음에 막스 베버의 어떤 직위나 권한을 강조한 관료제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비판점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쯤에 인간 중심적 행동 과학론, 그래서 인간을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 관계론과 인간 행동 과학론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인간 관계론은 정말 인간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심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호손 연구를 통해서도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물리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조금 반해서 너무 인간의 중점을 맞췄다. 업무의 속성이라든가 어떤 행동과학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간 행동과학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업무 속성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는지들을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동기부여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맥그리거랑 엘더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학자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이론에서는 인간을 어떤 수단을 중요시하는 거,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거, 조직을 중요시하는 거, 그다음에 인간을 중요시하는 거 뿐만이 아니라 현대 이론에선 조직과 인간의 균형을 강조를 했습니다. 훨씬 더 세련된 이론이죠. 그래서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은 체계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역시 강조하는 목표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변수에 따라서
조직의 특성의 변수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점, 관리자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상황 이론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관리 이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개념 분석을 하셔야 돼요. 각각의 학자들이 어떤 걸 강조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PPT를 보면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은 조금 이런 관리 쪽, 경영학 쪽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서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흥미진진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서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관리론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과학적 관리론 이제 테일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얘기한 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건 효율성을 얘기를 했어요. 효율성과 생산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일러 하면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는 게 수단이에요. 수단. 네, 수단. 굉장히 좀 비인간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인간을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성과급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죠. 보상. 네. 이런 것들 얘기했고, 과학적 관리론이잖아요. 인간을 보다 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을 최고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직무 표준이에요. 또는 업무 표준. 직무 표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직무 표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다 더 과학적으로 인간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네, 과학적인 관리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테일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인간을 노동으로만 본 거죠. 인간 이퀄 뭐예요? 네, 노동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어떤 측면으로 본 거예요? 경제인의 측면으로 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없는 조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너무 관리자 통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경영이 되기 때문에 인간성을 너무 경시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한 가지 방법만,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거죠. 너무 한 가지 방법만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인간성 경시라고 하는 문제가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때 이 테일러의 이 이론이 주창됐을 때 실제로 노동력은 300% 이상이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산업화 시대에 맞춰서 적절한 이론일지 모르겠지만 또 시대는 자꾸 바뀌어가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어떨까요? 노동자들도 이제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동만 하는 경제인으로서만 만족하진 않았겠죠. 나도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고 이런 인간의 욕구들이 다양해지겠죠. 그러면서 같은 고전적 이론이긴 하지만 테일러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 학자가 바로 뭐냐면 페이올이에요. 페이올. 페이올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생산성보다 뭘 강조했을까? 조직 관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조직 관리. 조직 관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론을 통해서 페이올은 14가지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4가지 관리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어서 그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 보편적인 행정관리에 있어서 보편적인 이론과 어떤 원칙,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올은 어떤 생산성보다는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조직이 잘 돌아갈 때 직원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이론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냥 대표적인 행정가인 거죠, 페이올은. 그래서 조직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고 14가지 관리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한번 볼까요? 행정관리론을 얘기한 페이올이 얘기한 14가지 관리 원칙이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은 14가지 관리 원칙이 쭉 나와 있어요. 일단 볼게요. 그리고 이제 페이올도 역시 우리가 배웠던 관리자의 기능으로서 기획, 조직, 인력관리, 지휘,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보시면 14가지 관리 원칙 중에 이제 분업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업의 원칙. 분업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과학적 이론인 테일러가 얘기한 과학적 이론하고도 조금 거기에도 적용됐던 얘기지만 산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업의 원칙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전문화다라고 얘기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바로 분업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에요.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져야 하고 또는 관리자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런 원칙이겠죠. 그 다음에 규율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율의 원칙 또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통일의 원칙인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예제로 나왔을 때 쭉 설명을 해놓고 이게 페이올의 행정관리 원칙 중에서 어떤 원칙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명령 통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감독자가 몇 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 통일의 원칙은 한 사람의 감독자로부터 관리되어져야 함. 이게 바로 명령 통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관리자가 많으면 직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겠죠. 과연 이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저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이렇게 되면 일이 잘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페이올이 얘기한 명령 통일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간호관리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원칙이기도 해요. 한 사람의 감독자로부터만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이 바로 명령 통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사람이 몇 명이어야 된다? 한 명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지휘 통일의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 관리자가 한 가지 계획으로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지휘 통일의 원칙. 지휘 통일의 원칙은 뭐라고요? 한 관리자가 한 가지 계획으로만 관리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지휘 통일의 원칙입니다. 한 사람의 명령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명령 통일의 원칙의 다음으로 지휘 통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어떤 감독자가 한 관리자가 어떻게 한 가지 계획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지휘 통일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목표 우선의 원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관리론을 얘기한 페이올은 굉장히 아까 생산성보다 뭘 중요시한다라고 얘기했죠? 조직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페이올 역시 인간성은 다소 무시가 되는 거죠. 개인보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조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한 개인보다는 조직 목표가 우선이다라고 강조한 게 바로 조직 목표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보상의 원칙, 공정한 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집권화의 원칙, 집권화의 원칙은
우리 아까 분업화와 분업의 원칙과 집권화의 원칙이 있는데 집권화의 원칙은 종업원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고 분권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집권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보다 조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집권화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더 우선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보다 훨씬 더 관리하는 관리자의 어떤 조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권화의 반대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집권화의 반대는 바로 분권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개인보다 뭐가 중요하다? 조직이 우선시 된다라는 말하고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권화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종업원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고 분권화가 되지 않고 조직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층화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층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경영자가 종업원에 이르는 모든 계층에 어떤 명령과 보고를 하는 체계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명령 통일의 원칙, 지휘 통일의 원칙하고도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위에서부터 즉 이렇게 탑다운으로 쭉 내려오는 계층이 형성이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떤 계층이 형성되어 있는 거, 모든 계층의 명령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계층화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질서의 목적은 손실과 낭비를 피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질서의 원칙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적재적소에 있어야 할 곳에 딱 제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질서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의 원칙이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바꿔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은 또는 공정성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평성의 원칙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공평성의 원칙은 모든 직원이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친절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공평하게 친절하게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공평성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고용 안정의 원칙은 종업원의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이라든가 비용 절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안정은 종업원의 이직률을 낮춰야 되는 원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권의 부여 원칙은 창의성을 유도해서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 관리자가 지원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자율권 부여의 원칙이고요. 마지막으로 단결의 원칙은 조직 내의 어떤 조화와 통일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결의 원칙을 위해서 우리 왜 병원에서도 근무하다가 무슨 MT를 가기도 하고 단결대 워크숍 같은 걸 하기도 하고 하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어떤 직원들의 사기를 충천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단결을 꾀하면서 협동, 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갖잖아요. 페이홀도 역시 단결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 내 어떤 조화나 통일을 강화를 했던 것이 바로 단결의 원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기획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지휘라든가 통제라든가 이런 관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4가지 어떤 행정 관리 이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페이올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페이올은 조직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고전적 이론이잖아요. 여기도 역시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4가지의 어떤 행정관리론을 다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점이 있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약간 타당성 검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적용되어졌을 때 정말 직원들에게 어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원들이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관리 이론이냐라는 거에 대한 원칙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조금 이율배반적이라는 거. 깊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인간성이 무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슷한 인간성이 무시되는 경시되는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또 공평하게 직원이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점, 막 이런 것들이 혼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어떤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의 조직 중심을 되게 강조했던 고전적 이론의 행정관리론은 페이올이 얘기를 했고요. 이런 14가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전적 이론의 세 번째죠. 관료제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료제 이론. 관료제 이론에서 베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 강조. 그래서 어떤 계층화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계층화. 그리고 직위 안에서의 권한. 권한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물론 여기에서 권한은 합법적이고 어떤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권한이긴 하지만 이제 지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책임도 강조를 했습니다. 책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자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계층화를 강조하고 권한과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권한이라고 하는 게 권한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지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권한을 우리가 지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통적 지배가 있고요. 지배에는 또는 전통적 지배가 있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카리스마적인 지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막스 베버의 뭔가요? 합법적 지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 지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절대군주. 우리 중세시대의 절대군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대가 앞에 붙죠. 아주 무소불위의 절대 군주인 거죠. 옛날 중세시대 영주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지배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리스마적인 지배라고 하는 이것도 별로 옳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히틀러는 아주 초자원적인 지배, 초인간적 마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인간적인 마력을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인 신이 준 어떤 재능이다라고 우리가 카리스마를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히틀러의 대표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지배를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합법적 지배가 바로 뭐냐면은 합법적이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적이라고도 해요. 법률적 지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막스 베버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관료제다라고 하는 거는 계층화가 있고 위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윗사람이 있고 밑에 반드시 하층에 어떤 서민들이 있고 이런 어떤 관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점. 그리고 반드시 왜 합법적이다, 법률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냐면 반드시 그냥 권한을 강조하진 않아요. 굉장히 좀 이런 면에서는 되게 논리적이죠. 반드시 직위 안에서 어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직위 안에서 권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권한에 따르는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관료제 이론의 막스 베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관료주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현대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요. 여기 중요하죠. 조직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분업화, 권한의 계층화, 공식적 선발, 규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준화라든가 경력 중심이라든가 개인적 특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라는 거. 이게 단점이에요. 개인적 특성을 배제했다라는 거. 비판점. 개인적 특성을 배제. 이게 굉장한 아주 비판점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오로지 표준화, 경력 중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층화라든가 뭐 분업화라든가 또는 공식적 선발이라든가 규칙 이런 것들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의 지침이 되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를 했고 조직 모든 업무를 문서화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인사 정책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급에 따른 책임과 권한 강조. 아까 얘기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위 안에서 직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강조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판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개인의 특성을 배제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비판점이고요. 너무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 개인도 변화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 관료제 이론 막스 베버는 물론 모든 전통적인 조직 중심의 고전적 이론이 모두 다 그렇지만 특히 베버 이론도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죠. 왜? 계층화돼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분업화돼 있고 공식적이고 표준화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각 단계별로 어떤 의사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측면을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경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비판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중심적 조직 중심의 고전적 이론, 전통적 이론에 테일러하고 그다음에 페이오라고 베버의 특징이 다 뭐냐면 개인의 특성, 인간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오로지 생산성과 수단만 강조한 사람은 테일러고요. 그리고 조직만 강조한 사람은 바로 페이올이죠. 그리고 막스 베버는 권한과 책임, 계층화, 분권화, 분업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되게 역시 경직돼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론은 이제 보다 더 인간 중심적인 이론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이론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각 학자마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다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필기를 하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학자마다 관리에 대한 학자의 정의를 볼게요. 첫 번째, 고든웨라는 사람은 관리라는 거는 바로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일이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을 쫙 나열해 놓고 이게 어떤 학자의 관리에 대한 정의냐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포인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프링키트와 에트너. 프링커트와 에트너. 에트너는 기조 인지통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위해 바로 어떤 거 우리가 이미 배웠던 자원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이다. 네. 통해 수행하는 과정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자는 바로 마르퀴스와 휴스턴이에요. 마르퀴스와 휴스턴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자원 분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르퀴스와 휴스턴은 자원을 배치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직을 이끌어가고 지시하는 과정. 즉 여기 자원 배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르퀴스와 휴스턴은 자원을 잘 배치하고 조종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관리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 허쉬와 블렌차드는 도 역시 프링커트와 에트너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과 그룹이 자원을 성취하기 위해 기획,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서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조직, 그다음에 지휘,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허쉬와 블렌차드의 이론과 정의와 프링커트 에트너의 그 정의가 비슷하죠. 둘 다 뭐예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어떻게 기조 인지통을 이용을 해서 조직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자가 바로 드러커는 많이 나올 거예요. 드러커라는 학자는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네, 조직원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고 관심을 주고 영향을 받는 과정이다.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 학자들의 관리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조금씩 알아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일단 고등에는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링커트와 에트너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잘 활용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를 통해서 수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퀴스와 휴스턴의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자원을 배치한다라는 거.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조정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마르퀴스와 휴스턴이고요. 허쉬와 블렌차드는 얘기했죠. 프링커트와 에트너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직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그룹이 자원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인적
인적 자원, 물리적 자원, 여러 가지 정보적 자원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역시 기획, 조직, 인사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커는 좀 특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러커는 나중에도 동기부여 이론에서도 좀 나오겠죠. 동기부여 이론이 아니라 현대 이론에서 목표 이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떤 조직원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어떤 영향을 주는 과정, 이게 바로 조직 관리다. 관리에 대한 정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학자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일단은 전통적, 고전적 이론에 인간 조금 단점은 있죠. 인간을 좀 경시한다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조금 비판점이 많았던 과학적 이론과 그 다음에 페이올의 테일러의 과학적 이론, 그 다음에 페이올의 어떤 행정관리 이론, 그래서 14가지 어떤 보편적인 규칙과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한 안에서, 그러니까 직위 안에서 합법적인 지배, 즉 권한과 책임을 강조했던 관료제 이론, 막스 웨버의 관료제 이론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간을 너무 경시했다라는 고전적 이론의 비판점을 수정 보완한 인간 중심의 어떤 인간 관계론이라든가 인간 행동 과학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이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